2025년 가을 서울 한강변의 한 빌라. 68세 김명선은 창가에 서서 강물을 바라본다. 30년.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두 동의 낮은 빌라 사이로 작은 마당이 보인다. 아니, 보였다. 지금은 철제 펜스와 주차 차단기로 가득한 그곳이 한때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었다. 1995년 봄이었다. 명선은 38세, 남동생 명철은 35세였다. 부모님이 연로해지시자 남매는 의논 끝에 한강변 빌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부모님은 70대 중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계셨다. 명선은 미혼이었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명철은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누나, 부모님은 누나가 모셔. 대신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어때?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하고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잖아. 명철의 제안이었다. 명선은 고민하지 않았다. 가족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부모님만 잘 모시면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빌라의 등기부에는 김명철의 이름이 올랐다.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과 남매가 보탠 금액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명선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다. 아침마다 죽을 쓰고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밤마다 이불을 여며드렸다. 마당에서는 다른 주민들과 어울려 화분을 가꾸었다. 60대 박종수 씨네 부부, 50대 이영희 씨 가족, 70대 최노인, 홀로 사는 할머니까지. 8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였다. 어머니는 2003년에, 아버지는 2005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10년을 함께한 시간이었다. 장례를 치른 후 명철이 찾아왔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살기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여기가 익숙해. 그냥 계속 살게. 그럼 그렇게 해. 집은 4명이지만 누나 집이나 마찬가지야. 명철은 그렇게 말하고 제주로 돌아갔다. 그 후로 20년, 남매는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런 관계였다. 명선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주말이면 마당에서 이웃들과 차를 마셨다. 한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 빌라는 낡아갔지만 명선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편안한 공간이었다. 2024년 겨울까지는 그랬다. 그해 12월 마당 건너편 빌라 1층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들이 줄자로 마당을 재고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기록했다. 주민들은 수군거렸다. 재개발 들어오나? 아니면 건물주가 바뀌는 건가? 박종수가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그저 소유권 관련 조사라는 애매한 대답뿐이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퍼졌다. 하지만 명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30년을 산 곳인데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2025년 2월 명선은 우연히 마당 입구에서 명찰을 단 남자와 마주쳤다. 이름은 강민수 부동산개발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다. 이 마당 소유주가 누구죠? 명선이 물었다. 강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다. 명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수밖에. 3월 어느 날 아침
명선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밤사이 마당 입구에 철제문이 세워져 있었다. 높이 2미터가 넘는 검은색 철문.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 명선은 얼어붙었다. 30년간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길이 막혀 있었다. 이제 명선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자신의 집을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명선은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만져보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이 문을 열 열쇠는 명선에게 없었다. 명선은 알았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25년 3월 15일 아침 7시. 명선은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춰 섰다. 마당으로 나가는 길목에 거대한 철문이 서 있었다. 어젯밤만 해도 없던 것이었다. 명선은 천천히 다가가 철문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묵직한 쇠의 감촉. 높이는 2미터가 넘었고 두께는 손가락 2개는 좋게 될 듯했다. 이게 대체 뭐야? 2층에 사는 박종수가 계단을 내려왔다. 63세인 박종수는 이 빌라에서 25년을 살았다. 명선 다음으로 오래 산 주민이었다. 명선 씨, 이거 봤어요? 누가 밤새 이런 걸 설치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곧 다른 주민들도 모여들었다. 50대 이영희, 70대 최순자 할머니, 그리고 젊은 부부 김씨네까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다. 철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옆에 작은 인터폰이 달려 있었다. 박종수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딱딱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가 이 빌라 주민인데요. 이 문은 뭡니까? 왜 우리 출입로를 막아놓은 겁니까? 이 마당은 현재 정당한 소유주의 소유입니다. 통행하실 때는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30년 가까이 쓰던 마당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민원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십시오. 통화가 끊겼다. 주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최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매번 허락받고 다녀야 해. 명선은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주민들은 인터폰으로 연락해 철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10분을 기다린 끝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나 문을 열어주었다. 남자는 말없이 주민들을 지켜보았다. 명선은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이 불쾌했다. 3월 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마당과 빌라 사이에 높은 펜스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공사 인부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시끄럽게 작업했다. 드릴 소리, 망치질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명선은 두통에 시달렸다. 4월 초 펜스 공사가 완료되었다. 은색 철제 펜스가 마당 전체를 둘러쌌다. 주민들이 마당 쪽 창문을 열면 펜스가 바로 눈앞이었다. 1층에 사는 이영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감옥도 아니고. 박종수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실망스러웠다. 마당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소유주가 합법적으로 경계를 정비하는 거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소유주 측과 직접 협의하시는 수밖에요. 박종수는 소유주,
측 연락처를 받아왔다. 한강종합개발이라는 부동산 회사였다. 대표는 강민수. 명선이 2월에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였다. 주민들은 회의를 열었다. 명선의 집 거실에 발가구 대표들이 모였다. 이건 명백한 통행권 침해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종수가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소송에는 돈이 들었다. 주민들 대부분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다. 결국 일단은 소유주 측과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박종수가 대표로 한강종합개발을 찾아갔다. 명선도 동행했다. 강민수는 55세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다. 사무실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있었다.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강민수는 웃으며 두 사람을 맞았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빌라 마당 말입니다. 철문과 펜스는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제 소유의 땅을 제가 관리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공간입니다. 관습적 통행권이 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죠. 소송하시겠다면 하십시오. 저희도 변호사 있습니다. 강민수의 태도는 단호했다. 협의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명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당을 왜 사신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상 이유입니다. 더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면담은 10분 만에 끝났다. 돌아오는 길에 박종수가 중얼거렸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단순히 마당만 필요한 게 아니야. 명선도 같은 생각이었다. 강민수의 눈빛에서 익은 것은 탐욕이었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다. 더 큰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윤곽이 보이지 않았다. 명선은 불안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명선은 결심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등기부등본이라도 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2025년 5월. 봄은 왔지만 빌라에는 봄다운 기운이 없었다. 명선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은색 펜스를 마주했다. 한강은 여전히 저 멀리 흐르고 있었지만 명선과 한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철문은 여전했다. 주민들은 외출할 때마다 인터폰을 눌러야 했다. 때로는 5분, 때로는 10분을 기다려야 문이 열렸다. 급한 일이 있어도 소용없었다. 관리인은 정해진 절차를 따를 뿐이었다. 최순자 할머니는 병원 진료 시간에 늦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이영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전쟁이 되었다. 엄마, 왜 우리는 문 열어달라고 해야 돼?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9살 딸의 질문에 이영희는 답할 말이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가 30년 가까이 살던 집이 갑자기 감옥이 되었다고. 6월 초 명선은 등기소를 찾아갔다. 마당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명선의 손이 떨렸다. 소유자는 한강종합개발 주식회사. 등기일은 2024년 11월 30일. 거래 금액은 15억 원이었다. 30년 전 1억 원이던 땅이 15억 원이 된 것이었다. 명선은 이해할 수 없었다. 마당만으로 15억 원이라니. 이 좁은 공간이 왜 그렇게 비쌀까?
명선은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다. 한강종합개발. 회사 소개 페이지에는 재개발 및 부동산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요 사업은 노후 주택 매입 및 재건축. 명선은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마당만이 목표가 아니었다. 빌라 전체가 목표였다. 7월 10일. 명선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마당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포장 공사였다. 아스팔트를 깔고 주차선을 긋고 있었다. 주민들은 경악했다. 박종수가 현장 소장을 찾아가 따졌다.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든다고요? 네, 유료 주차장입니다. 다음 주부터 운영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차는 어디에 대라는 겁니까? 주민분들도 요금 내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가까이 공짜로 쓰던 곳에 이제 돈 내고 주차하라고요? 죄송하지만 소유주 방침입니다. 공사는 일주일 만에 끝났다. 7월 17일 유료 주차장이 정식 개장했다. 입구에는 자동 차단기가 설치되었다. 시간당 3,000원, 일일 최대 3만 원. 주민 할인은 없었다. 명선은 차가 없었지만 차가 있는 주민들은 절규했다. 한 달이면 90만 원이에요. 누가 그 돈을 내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근처 공영 주차장을 알아봤다. 하지만 모두 만차였다. 결국 몇몇은 비싼 요금을 내고 마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박종수는 아예 차를 팔아버렸다. 더 끔찍한 것은 차단기였다. 차단기는 24시간 내려가 있었다. 차가 없는 주민들도 걸어서 나갈 때마다 인터폰을 눌러 차단기를 올려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보행자용 작은 문이 있긴 했지만 그것마저 전자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비밀번호는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건 불법 감금 아닙니까? 박종수가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나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민사 문제입니다. 소유권자가 자기 땅을 관리하는 건데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변호사와 상담해서 민사소송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주민들은 명선의 집에 다시 모였다. 분위기는 침울했다. 이영희가 울먹였다. 이러다 우리 집까지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렇겠어요? 우리 집은 우리 소유인데. 박종수가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다. 명선도 불안했다. 강민수의 계획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당을 장악하고 주민들을 압박해서 결국 집을 팔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재개발을 위해서는 토지를 모아야 했다. 그리고 토지를 모으려면 주민들을 내보내야 했다. 7월 말 명선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주차장 LED 조명이 환하게 빛났다. 차단기의 경고음이 밤새 울렸다. 낮에는 주차관리원의 호각 소리가 들렸다. 평화롭던 일상은 사라졌다. 명선은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8월 어느 날 이웃 김씨네 부부가 이사 간다는 소식이 들렸다. 젊은 부부였다. 아이가 둘이었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은 안 좋아요. 짐을 싸는 부부를 보며 명선은 슬펐다. 한 가구씩 떠나면 결국 빌라는 텅 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민수는 빈 빌라를 헐값에 사들일 것이다. 명선은 이를 악물었다. 물러날 수 없었다. 30년을 산 곳이었다.
부모님을 모신 곳이었다. 하지만 싸울 방법을 몰랐다. 박종수가 말했다. 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해 봅시다. 우리 집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명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날 등기소로 향했다. 자신의 집, 정확히는 명철 명의의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받아든 명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2025년 8월 28일 오후 2시 등기소 발급 창구. 명선은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받았다. 집 주소는 맞았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명선이 30년간 살아온 빌라 202호. 하지만 소유자란을 보는 순간 명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소유자는 김명철이 아니었다. 한강종합개발 주식회사. 등기일은 2025년 6월 15일. 불과 2개월 전이었다. 거래 금액은 4억 5천만 원. 명선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잘못 본 것일까? 아니었다. 명선의 집은 이미 팔려 있었다. 명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선은 휴대폰을 꺼내 명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명철은 받지 않았다. 명선은 다시 걸었다. 네 번째에 명철이 받았다. 누나, 명철아,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집 말이야. 집을 팔았어? 긴 침묵이 흘렀다. 명선은 수화기 너머로 명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무겁고 불규칙한 숨소리였다. 어떻게 알았어? 등기부등본 떼봤어. 6월에 팔렸더라. 내가 모르게. 이게 말이 돼.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을 산 집인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명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컸다. 명철은 동생이었다.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 부모님을 함께 모셨던 그 명철이었다. 사업이 망했어, 누나. 빚이 5억이야. 은행에서 독촉하고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집이라도 팔지 않으면 파산하는 거였어.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같이 방법을 찾았어야지. 말하면 어차피 반대할 거 아니야. 누나 성격 내가 몰라. 절대 안 판다고 버틸 거잖아. 당연하지. 내가 30년을 산 곳인데. 왜 팔아? 너는 제주도에서 편하게 살면서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새 주인한테 물어봤어. 당분간은 누나 그냥 살아도 된대. 월세도 안 받는데. 그게 위로가 돼. 내 집이 아니라는 거잖아.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거잖아. 명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선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지는 것 같았다. 얼마 받았어? 4억 5천만 원. 시세가 6억인데 4억 5천만 원에 팔았어. 1억 5천만 원이나 싸게. 급하게 팔려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쪽에서 현금으로 바로 준다고 했어. 명선은 비웃음이 나왔다. 현금이라는 말에 혹해서 헐값에 판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매수자가 누구인지 명철은 알고 있었을까? 그 회사 이름 알아? 한강종합개발이야. 우리 마당 사서 주차장 만든 바로 그 회사야. 이 사람들이 지금 주민들을 몰아내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 철문 세우고 펜스 치고 차단기 달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한테 넌 집을 판 거야. 나는 몰랐어. 진짜로. 그냥 급하게 돈 필요하다니까 연락 왔어. 시세보다 조금 싸지만 바로 현금 준다고. 누가 연락했는데? 강민수라는 사람. 부동산 회사 대표래. 명선은 이를 악물었다. 강민수. 바로 그 남자였다. 명철의 약점을 알아내고 접근한 것이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현금을 미끼로 집을 헐값에 사들인 것이었다. 명철아, 넌 이용당한 거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 빌라를 노리고 있었어. 마당 사고 주민들 압박하고 그러다가 내가 빚이 있다는 걸 알아내서 집을 산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재개발이야. 이 일대를 다 밀고 새 건물 올리려는 거라고. 그러려면 땅을 모아야 하잖아. 그래서 주민들을 내보내는 거야. 명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명선은 계속 말했다. 계약서 취소할 수 있어. 이미 잔금까지 다 받았어. 그 돈으로 빚 갚았고. 그럼 나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새 집 구하는 비용이라도 보내줄게. 집 문제가 아니야. 30년이야, 30년. 부모님 모신 곳이야.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 명철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명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통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명선은 등기소 계단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명선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집이 팔렸다. 명선이 모르는 사이에. 가족에 의해. 그것도 빌라를 압박하던 바로 그 세력에게. 명선은 이제 세입자도 아니었다. 그저 눈 감아주는 점유자일 뿐이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처지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명선은 천천히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니, 이제는 명선의 집이 아니었다. 한강종합개발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했다. 명선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법적으로 싸워야 했다. 30년 거주 사실, 명철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했다. 박종수에게 알려야 했다. 주민들과 함께 대응해야 했다. 2025년 8월 29일 저녁. 명선은 박종수를 만났다. 근처 작은 카페였다. 명선은 등기부등본 사본을 박종수 앞에 내밀었다. 박종수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명선 씨 집도 팔렸다고요? 제 동생이 팔았어요. 6월에.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한강종합개발한테요? 네. 마당 산 바로 그 회사예요. 박종수의 얼굴이 굳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명선은 박종수의 반응을 기다렸다. 박종수는 30년 가까이 회사 격리부에서 일한 사람이었다. 숫자와 서류에 밝았다. 우연이 아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당 매입한 게 작년 11월이죠. 그리고 올해 3월에 철문 세우고 4월에 펜스 치고 7월에 주차장 만들고 그 와중에 6월에 명선 씨 집을 매입했어요. 이건 계획적이에요. 명선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확신을 얻으니 오히려 두려웠다. 박종수가 계속 말했다. 제 집 등기부등본도 떼봤어요.
아직은 제 명의예요. 하지만 최근에 한강종합개발 쪽에서 매입 의사를 타진해 왔어요. 정말요? 편지가 왔어요. 시세보다 높게 사겠다고. 빨리 결정하면 프리미엄까지 준다고.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요. 전 안 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흔들려요. 6억짜리 집을 7억에 사준다는데 안 흔들릴 수가 있나요? 박종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명선은 이해했다. 박종수는 63세였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7억이면 노후 자금으로 나쁘지 않았다. 다른 분들은요? 최순자 할머니는 이미 넘어가셨어요. 이번 주에 계약한대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잖아요. 자식들이 팔라고 압박했대요. 이영희 씨는요? 고민 중이래요. 애들 교육 때문에 어차피 이사 갈 생각이었대요. 조건이 괜찮으면 팔 것 같아요. 명선은 숨이 막혔다.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강민수의 전략은 명확했다. 마당을 장악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틈에 집을 하나씩 사들이는 것이었다. 명선이 물었다. 그 사람들 목적이 뭘까요? 재개발인가요? 그럴 겁니다. 이 일대가 노후화됐잖아요. 재개발하면 돈이 되죠. 하지만 재개발하려면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땅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팔면요? 끝까지 버티면 결국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더 압박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몰아붙이거나. 명선은 머리가 복잡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박종수가 말했다. 일단 증거를 모읍시다. 한강종합개발이 어떤 회사인지, 강민수가 누구인지, 과거에 비슷한 수법을 쓴 적이 있는지. 어떻게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더 떼봐야 해요. 이 일대 건물들 소유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명선은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한강종합개발을 검색했다. 회사 홈페이지는 그럴듯했다. 재개발 전문, 도시재생사업 참여, 수십 건의 프로젝트 실적.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회사 설립일이 2022년이었다. 불과 3년 전이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10년 이상 된 프로젝트들이 실적으로 올라가 있었다. 명선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강민수를 검색했다. 기사가 몇 건 나왔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미나나 행사 참석 소식이었다. 하지만 한 기사가 명선의 눈길을 끌었다. 2020년 기사였다. 강민수가 다른 회사에 이사로 있을 때였다. 그 회사 이름은 서울재건종합. 역시 재개발 전문 회사였다. 명선은 서울재건종합을 검색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2021년 이 회사는 불법 철거와 주민 강제 퇴거로 고소당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다. 명선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강민수는 전과가 있었다. 정확히는 전과는 아니지만 의혹이 있었다. 명선은 서울재건종합 관련 기사를 더 찾아봤다. 피해자 인터뷰가 있었다. 60대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마당을 샀어요. 그러더니 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소음을 만들고 출입을 방해하고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하나둘 집을 팔았어요. 저도 결국 팔았죠. 시세보다 훨씬 싸게. 명선은 소름이 돋았다. 똑같은 수법이었다. 강민수는 이미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명선의 빌라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명선은 기사를 캡처했다. 다음 날 박종수에게 보여줘야 했다. 8월 30일 아침, 명선은 박종수를 다시 만났다. 카페 대신 박종수의 집이었다. 명선은 인쇄한 자료들을 펼쳐 놓았다. 박종수는 자료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요. 이 사람 전문가예요.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다른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해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통행권 침해, 주거권 침해, 이런 걸로 소송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명선은 한숨을 쉬었다. 68세의 나이에 법정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명선은 결심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언론에 제보해야 했다. MBC 실화탐사대에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2025년 9월 5일, 명선은 MBC 실화탐사대에 제보 메일을 보냈다. 30년 살던 집이 동생에 의해 팔렸고, 매수자가 마당을 장악해 주민들을 압박하는 세력과 동일하다는 내용이었다. 명선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첨부했다. 등기부등본, 신문기사, 피해 사례 사진들. 답장이 올까 반신반의했다. 3일 후인 9월 8일, 제작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명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언제든 좋습니다. 9월 12일 제작진 3명이 빌라를 찾아왔다. PD 1명, 작가 1명, 촬영기자 1명이었다. 명선은 마당 입구의 철문부터 보여줬다. 제작진은 카메라를 들고 철문을 촬영했다. 인터폰을 눌러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5분을 기다려야 관리인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MBC 실화탐사대입니다. 취재 중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관리인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다. 제작진은 마당을 촬영했다. 유료 주차장으로 변한 공간, 빌라를 에워싼 펜스, 차단기. 명선은 카메라 앞에서 증언했다. 30년 동안 자유롭게 다니던 곳인데 이제는 감옥 같아요.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요금까지 내야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박종수도 인터뷰에 응했다. 최순자 할머니는 카메라를 피했다. 이미 집을 팔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제작진은 이영희도 만났다. 이영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왜 우리만 문 열어달라고 해야 하냐고 물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촬영을 마친 PD가 명선에게 물었다. 동생분은 어디 계신가요? 제주도에 있어요.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팔았는지, 어떤 경위로 한강종합개발과 계약하게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명선은 명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제작진은 다음 날 제주도로 날아갔다. 명선은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다. 9월 15일 제작진은 제주도에서 명철을 만났다.
명철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다. 폐업한 지 3개월째였다. 명철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65세였지만 70대처럼 보였다. PD가 질문했다. 왜 누나에게 말하지 않고 집을 파신 겁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5억이었어요. 은행에서 압류 들어온다고 했어요. 집이라도 팔지 않으면 파산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30년 사신 누나에게 한마디는 하셔야죠.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어요. 누나 성격상 절대 안 판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한강종합개발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쪽에서 연락 왔어요. 5월쯤이었나. 집을 사고 싶다고. 시세보다 조금 싸지만 현금으로 바로 준다고 했어요. 누가 연락했습니까? 강민수라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전화로 연락 오고 나중에 제주도까지 직접 왔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 연락처를 알았을까요? 명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PD가 계속 물었다. 당신이 빚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집이 누나 명의가 아니라 당신 명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등기부등본 떼보고 알았겠죠. 등기부등본에는 빚 정보가 안 나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사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명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PD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다. 강민수가 과거 서울재건종합에서 일할 때 비슷한 수법을 썼다는 신문 기사였다. 이 사람,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취약한 소유주를 찾아내서 헐값에 집을 사들이는 거죠. 당신은 이용당한 겁니다. 명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카메라가 명철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했다. PD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미 돈을 다 받았고 빚도 갚았어요.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누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인터뷰는 거기서 끝났다. 제작진은 서울로 돌아와 한강종합개발을 찾아갔다. 강남의 고층 빌딩 12층. 화려한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강민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취재 의도가 뭡니까? 저희는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압박해서 집을 헐값에 사들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입니다. 소송하시겠다면 하십시오. 강민수는 사무실 문을 닫아버렸다. 제작진은 회사 건물 밖에서 대기했다. 퇴근 시간에 강민수가 나왔다. 촬영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댔다.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 명선 씨 동생에게 연락한 겁니까? 어떻게 그가 빚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강민수는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했다. 제작진은 그 장면을 모두 촬영했다. 9월 20일 제작진은 명선에게 연락했다. 취재가 끝났으니 방송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명선은 안도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이었다. 강민수의 수법이, 명선의 억울함이. 명선은 방송이 나가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여론이 움직이고 당국이 조사하고 법이 명선 편을 들어줄 거라고. 명선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다. 2025년 9월 25일 명선은 법무법인 정희를 찾아갔다. 박종수가 소개해준 변호사였다.
이름은 김태훈, 45세의 중견 변호사였다. 부동산 분쟁을 주로 다루는 사람이었다. 명선은 준비한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다. 등기부등본, 명철과의 통화 녹음, 주민증언서, 사진 자료들. 김태훈은 30분 동안 서류를 검토했다. 30년 거주하셨고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동생 명의로 등기했다. 맞습니까? 네. 그 약속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면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구두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당시 이웃들이 다 알고 있어요. 증인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 증인들의 연락처를 주시겠습니까? 명선은 박종수와 최순자, 이영희의 연락처를 적어줬다. 김태훈이 계속 물었다. 동생분은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까? 당시 약속이 있었다고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주도에 있어서 자주 연락은 못 하는데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하는 것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명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훈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대차 관계. 명선 씨가 30년간 집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신의칙 위반. 동생이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팔았으니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셋째, 거주권 인정. 30년 거주 사실을 근거로 법적 거주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나요? 사용대차가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약해요. 구두 약속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상대 측은 그런 약속이 없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해요. 그리고 명선 씨가 집을 관리해온 증거들, 관리비 영수증, 수리 내역,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명선은 집에 그런 자료들이 있을지 기억을 더듬었다. 관리비는 명철이 자동이체로 냈었다. 하지만 수리비는 명선이 직접 냈다.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교체. 영수증이 어딘가 있을 것이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는 승소 시 청구 금액의 10%입니다. 만약 배상금을 받으면 거기서 10%를 받는 거죠. 명선은 잠시 망설였다. 500만 원은 큰 돈이었다. 명선의 통장 잔고는 800만 원이었다. 30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명선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김태훈이 말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통행권 침해 건도 함께 소송할까요? 마당 철문과 펜스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쪽이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요.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통로를 막은 건 명백한 통행권 침해거든요. 그럼 그것도 해주세요. 다른 주민들도 함께 소송하면 좋겠는데요. 집단 소송 형태로 가면 더 힘이 실립니다. 명선은 박종수에게 연락했다. 박종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이영희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최순자 할머니는 거절했다. 이미 계약했고 곧
이사 갈 예정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명선, 박종수, 이영희, 그리고 나머지 주민 2명까지 총 5명이 원고로 참여하기로 했다. 10월 2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2건의 소송이었다. 하나는 명선의 거주권 및 사용대차 관계 인정 청구.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통행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청구 금액은 명선 건이 1억 원, 통행권 건이 5천만 원이었다. 10월 10일 MBC 실화탐사대가 방송되었다. 명선은 집에서 TV를 켰다. 박종수도 함께 있었다. 화면에 빌라가 나왔다. 철문, 펜스, 주차장. 명선의 인터뷰가 나왔다. 명철의 인터뷰도 나왔다. 강민수가 카메라를 피하는 장면도 나왔다.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다. 명선은 눈물을 닦으며 화면을 봤다. 방송 다음 날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왔다. 조회수가 급증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대부분 명선을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일부는 명철을 비난했다. 명선은 댓글을 읽다가 울컥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10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연락이 왔다.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명선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김태훈 변호사는 신중했다. 조사가 시작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변호사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버틸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해야 해요. 첫 번째 재판 기일은 11월 20일로 잡혔다. 명선은 증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집 안 구석구석을 뒤져 옛날 영수증들을 찾았다. 2010년 보일러 교체 영수증, 2015년 도배 영수증, 2018년 장판 영수증. 모두 명선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박종수는 1995년 이사 올 때 사진을 찾아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마당에서 주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다. 명선도 있었고 명선의 부모님도 있었다. 명선은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재판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하지만 명선은 불안했다. 법이 과연 명선 편을 들어줄까? 2025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선은 68세 생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30년 전 부모님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박종수가 옆에 앉아 있었다. 김태훈 변호사가 앞에 있었다. 반대편에는 한강종합개발의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다. 강민수는 보이지 않았다. 재판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김태훈이 명선의 30년 거주, 사실과 명철과의 약속을 설명했다. 증인으로 박종수가 나왔다. 박종수는 1995년 명선 가족이 이사 올 때를 증언했다. 명선 씨가 부모님 모신다고 했어요. 명철 씨는 제주도에 있어서 자주 못 온다고 했고요. 집은 명철 씨 명이지만 명선 씨가 사는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법적 계약이 아니잖습니까? 소유자는 김명철 씨고 김명철 씨가 자기 재산을 처분한 건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명철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명선은 법정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다. 첫 재판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12월 18일 두 번째 재판. 명철이 제주도에서 올라왔다. 명선은 6개월 만에 동생을 만났다.
명철은 더 늙어 보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명철은 증인석에 섰다. 1995년에 누나와 약속했습니까? 누나가 부모님 모시면 집은 누나가 사는 것으로 한다고. 김태훈이 물었다. 명철은 잠시 망설였다. 명선은 숨을 죽였다. 명철이 입을 열었다. 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나 동의 없이 집을 팔았습니까? 빚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그 약속이 서면으로 작성됐습니까? 아니요. 그럼 법적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가족 간의 약속이었어요. 가족 간 약속과 법적 계약은 다릅니다. 당신은 소유자로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명철은 고개를 숙였다. 명선은 답답했다. 명철이 더 강하게 증언해 주길 바랐지만 명철은 상대 측에 말려들고 있었다. 2026년 2월 14일 통행권 소송 판결이 먼저 나왔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마당은 관습적 통행로로 인정되며 철문과 펜스는 통행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었다. 한강종합개발은 철문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상금은 주민 1인당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이었다. 명선은 기뻤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있었다. 3월 10일 철문이 철거되었다. 펜스도 일부 제거되었다. 주민들은 다시 자유롭게 마당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주차장은 여전히 유료였다. 법원은 소유자의 재산권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명선의 거주권 소송은 더 오래 걸렸다. 2026년 5월까지 4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증거 서류가 오갔고 증인이 추가로 소환됐다. 최순자 할머니도 결국 증인으로 나왔다. 할머니는 명선 편을 들어줬다. 명선이가 3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부모님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집은 명선이 집이나 다름없어요. 2026년 7월 20일 최종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선의 사용대차 관계는 인정됐다. 하지만 집의 소유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대신 명선에게 5년간의 거주권을 인정하고 한강종합개발은 명선에게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명선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겼지만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었다. 5년 후면 명선은 73세가 된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하지만 지금 당장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2026년 10월 명선은 배상금 3천만 원과 통행권 소송 배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총 3,500만 원이었다.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면 2천만 원이 남았다. 명선은 그 돈으로 작은 원룸 전세 계약을 했다. 한강은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였다. 명선은 이삿짐을 쌌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 부모님 사진, 오래된 그릇들, 낡은 이불. 박종수가 도와주러 왔다. 이영희도 왔다. 명선은 빈 방을 돌아봤다. 부모님이 누우셨던 방, 명선이 밤마다 울었던 거실, 한강을 바라보던 창문. 30년의 시간이 이 공간에 스며 있었다. 명선 씨, 괜찮아요? 박종수가 물었다.
명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집은 잃었지만 제 삶까지 잃은 건 아니니까요. 명선은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다. 한강이 보였다.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명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다.